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 조직이 다음 달 2일에 출범합니다. 야당은 31년 만에 치안본부를 부활해 경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26.1원으로 마감하며 1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6월 수입 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 인상으로도 환율 상승을 막지 못해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이 오찬 회동을 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며 세간의 갈등서를 일축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진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회 밖 정문 앞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했는데 당내에선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인하대학교 캠퍼스 건물 앞에서 1학년 여학생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동급생인 남성을 강간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BA5와 BA2.75 두 변이가 동시에 번질 경우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다였던 62만 명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잠실에서는 싸이 흠뻑쇼 등 주말까지 15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방역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죠. 출국 금지 여부를 절대 확인 안 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걸 공개까지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 등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출국 금지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선 귀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두 전직 원장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한 검찰. 곧바로 참고인 조사, 국정원 압수수색에 이어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까지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북한 인권단체가 탈북민 강제 북송은 인권 침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지 사흘 만에 고발인 조사까지 이뤄졌습니다. 이 단체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을 고발하면서 사실상 전 정부 통일안보라인 대부분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에 따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 추방한 이유가 뭔지.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고발인 조사를 끝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기 전에 북한 어민에게 안대와 포승줄이 채워져 있었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유엔사가 문재인 정부의 북송 지원 요청을 여러 번 거절하고 눈을 가리고 포승줄을 한 상태로는 민간인을 송환할 수 없다며 경고도 했다면서요. 민주당은 어민 북송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북송된 어민이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쓰고 군사 분계선 앞에서 저항합니다. 국민의힘은 유엔사가 강제 북송에 협조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을 하려면 유엔사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유엔사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5번에 걸쳐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호송을 했습니다. 해영호 의원은 경찰 특공대가 호송 작전을 위해 서울 모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상태였다고 한 고위 경찰 관계자 증언을 인용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국정원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통일부는 당시 북송 과정은 안보실이 주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민주당은 어민 북송은 흉악범이었다는 걸 빼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2010년 이후 어민이 해상을 통해 NLL을 넘은 67차례 중 47차례 송환했고 이명박 정부 11차례, 박근혜 정부 21차례, 문재인 정부 15차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흉악범일지라도 인권이 먼저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밝힌 만큼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경찰이 그렇게 반발했지만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서장급인 총경 이상 경찰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갖도록 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원래 예상했던 8월 말보다 더 빠른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경찰이 조용하죠. 처음에 삭발식을 하던 그 결의도 이제는 잘 안 보입니다. 설마 행안부가 경찰의 승진을 대폭 늘려준다고 해서는 아닐 테고. 먼저 이규현 기자 리포트 보시고 김순철 사건반장과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2일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 업무 조직이 행정안전부 안에 설치됩니다. 1991년 당시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가 없어진 지 31년 만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경찰국은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경찰관에 대한 임용제청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경찰국 안엔 총괄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고 총 16명이 근무하게 되고 총경을 인사지원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찰국 인력 12명을 경찰로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 장관은 경찰국이 법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 통제, 감찰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차관을 제가 하얗게 표시하고 점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장관 직속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고위직인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인사 개선안도 공개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경찰청은 행안부와 경찰청 사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향후 실행 단계에서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청 출입하는 김순철 사건반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경찰 내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해보니까 경찰 내부망에서는 행안부 발표 내 항의의 뜻으로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하는 방식의 항의가 오늘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경찰 수뇌부를 겨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낸 뒤 이를 지우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계약이다. 우리 대장이 행안부 장관이면 경찰청장은 3인자인가? 행안부 눈치 보며 일하게 생겼다는 등의 자조 섞인 반응 상당수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누적된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집단 행동의 움직임 아직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경찰 직장협의회가 삭발과 단식 등을 하며 반발에 나서 주목을 받았지만 경찰 조직 전체의 대응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죠. 네. 일각에서는 경찰 수뇌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윤익은 경찰청장 내정자가 실제 임명되더라도 조직을 조기에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태풍 속의 찻잔 속의 태풍같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반박에서 경찰 장악 논란이 일고 있던데 이건 뭡니까? 네, 경찰국에서는 총괄과 인사 그리고 자치경찰, 지원과 등 3개 과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사 파트인데요. 네. 이상민 장관은 현행법에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었다며 그렇게 안 하면 되레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을 장관이 쥐게 되면 인사 대상자는 상당 부분 수사와 행정 등에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또한 이 장관은 예산과 감찰, 징계에 대해 법 개정 사항이라 현재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후 경찰 통제에 대한 새 내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를 두고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을 이런 식으로 장악한 뒤
특정 사건 사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할지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 논란이 뜨거웠었는데 이번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수사 지휘가 된 겁니다. 네. 오늘 행안부의 발표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 권력기관의 장악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네. 이를 두고 한 민주당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의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여야 간 첨예한 대립도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수입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5% 상승했습니다. 얼마 안 올랐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33.6%가 오른 겁니다. 역대 최고치죠. 국제유가가 한 달 새 5% 가까이 올라 원재료 값이 많이 상승한 데다가 환율도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오르게 되는데 여기에 환율까지 또 연고점을 갈아치우며 치솟고 있으니 물가 상승은 걷잡을 수가 없을 지경이 될 겁니다. 우리 정부가 달러를 대거 풀어서 시장에 개입했지만 외환 보유고만 줄고 아무 소용도 없었죠. 또 기준금리를 0.5%나 올렸는데도 속수무책. 열흘 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이 추가로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하더니 연고점을 또다시 갈아치우며 1326.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320원을 돌파한 건 13년 2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는데도 안전자산인 달러화로 수요가 몰리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인 9.1%를 기록하면서 미국이 이달 안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까지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환율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달러 초강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 부분,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이제 달러 강세의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당장 이달부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이는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이어져 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음에도 추가 빅스텝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현재로서 한국은행의 추가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상승에 따른 어떤 외국인 자본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 초복에 삼계탕 한 그릇도 이제는 큰 부담입니다. 서울에서는 삼계탕이 싼 게 10,000원 후반대고 전복이라도 한 마리 들어가면 20,000원을 훌쩍 넘기죠. 직접 해 먹으려고 해도 재료값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돌아보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삼계탕집입니다. 한 그릇에 17,000원. 전복 등 추가 재료가 올라가면 2만 원이 넘습니다. 초복을 앞두고 손님은 물밀듯 몰려오지만 식당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치솟는 재료값과 인건비에 남는 게 별로 없어서입니다. 삼계탕 들어가는 닭이나 그 기본 물류비도 엄청 많이 올랐고 이제 남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비싼 가격에 직접 삼계탕을 해먹으려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삼계탕 재료를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생닭과 대파 등 삼계탕 재료를 샀더니 2인 가구 기준으로 2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 사람당 10,000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삼계탕 재료 7개 품목의 가격은 지난해 대비 17% 올랐습니다. 사 먹으나 해 먹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30-40%는 오른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 올랐어요. 많이 안 먹지. 복날이면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해왔던 무료급식소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급기야 올해는 삼계탕을 건너뛰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예년에 100만 원어치 사면 될 것을 지금은 약 한 70%밖에 안 돼요. 물가가 오르게 되면 다른 메뉴로 바꿔야죠. 복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이 물가 급등 탓에 금계탕이 됐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예금 이자가 더 낮다며 증시에서 돈을 빼 은행으로 향하는 개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주식과 코인 같은 자산시장은 더 힘을 못 쓰고 있죠. 특히 0.1%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건 기본, 눈치 작전도 치열합니다. 명품 매장 오픈런을 방불케 하는 적금 가입 현장에 최은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길게 늘어선 줄. 월 200만 원까지 연 6%의 이자를 주는 적금에 가입하려고 새벽부터 몰렸습니다. 드디어 아침 9시 문이 열리고 한 분 들어오세요. 1번 들어오세요. 한 번. 5시간을 기다려 적금 가입에 성공하자 뿌듯합니다. 우리 아저씨가 5시 나와서 기다리다가 7시에 교대해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거듭하며 원금은 보장되면서 이자는 조금이라도 더 주는 은행권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의 특판 행사는 순식간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7월 한 달간 가입자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사람들이 몰리면서 하루 50명으로 한정했음에도 2주 만에 준비된 한도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실제로 이금융권 수신 잔액은 5월 말 기준 909조 원으로 작년 말보다 53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도 해봤는데 지금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좀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돈 가지고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이런 금리 노마드족의 관심을 끌려고 금융기관들은 최대 8에서 9%짜리 상품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신규 발급이나 이용 조건 충족, 공제 상품 가입 같은 전제 조건을 내거는 무늬만 고금리인 미끼 상품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BA5에 이어 전파력이 9배나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까지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머지않아 하루 확진자가 이전 최대치인 62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A5에 확진된 한 명이 18명에서 19명을 감염시킨다면 BA2.75, 그러니까 이 켄타우로스는 한 명이 200명까지 감염시킬 수 있거든요. 정태진 기자가 돌아보니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 검사소도 현재 3곳밖에는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오전부터 선별 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고요. 안 그래도 해외 입국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처럼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BA5와 BA2.75 등 더 강력한 변이의 영향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가 30% 증가하면 8월 초 확진자가 30만 명에 육박할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두 변이가 동시에 유행하면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다였던 62만 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BA2.75가 서서히 모습을 BA5만 해도 지금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을 건데 쌍거리가 되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최고치인 하루 60만 명을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합니다. 숨은 감염자가 3-4배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PCR 검사를 받는 임시선별검사소는 모두 사라져 전국적으로 3곳에 불과합니다. 자가검진 키트로 했을 때 이제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의심 가는 증상이나 이런 경우에 결국엔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정부 지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자가 부담도 되고 장소도 되게 한정적이고 해서 다음 주부터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도 4차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미 확진됐던 사람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 와중에 오늘부터 주말까지 서울 잠실에선 대규모 콘서트와 스포츠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대 15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물을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공연도 있다 보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 사람이 별로 없는 걸 보니까 공연이 시작됐나 봅니다. 네, 늦은 오후부터 이곳 잠실 일대에는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뒤로 콘서트에 입장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만든 정말 긴 줄도 있었는데요. 이곳 잠실에선 조금 전부터 싸이 흠뻑쇼와 가수 슈퍼주니어 콘서트가 시작됐고 내일은 프로야구 올스타전도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흠뻑쇼에는 10만여 명이, 슈퍼주니어 콘서트에는 15,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 12만 명, 주말과 휴일에는 최대 15만 명이 이곳 잠실 일대에 모일 전망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코로나 방역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당국도 몰리는 인파에 코로나19 재확산세를 우려하면서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싸이 흠뻑쇼에선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서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중대본은 공연 중 물을 뿌리는 행위에 대해선 금지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밝혔지만 물에 젖은 마스크는 습기로 인해서 전염 차단 기능이 떨어진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마스크가 이제 젖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을 뿌린다든가 이런 형태로 그 축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좀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좀. 흠뻑쇼 행사 주최 측에서는 방수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방역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잇따른 대규모 축제와 여름 휴가 성수기에 대비해 주요 관광지와 공항 방역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강도 거리 두기 없이 자율적 방역으로는 확산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대학교 캠퍼스에 1학년 여학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같은 학교 1학년 남학생을 강간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인하대학교 건물 주변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사다리 차에 탄 수사관들이 건물 외벽을 조사합니다. 오늘 오전 3시 50분쯤 이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20대 여성이 캠퍼스 도로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하대학교 인근 길가 길에 누워있다는 머리에 치를 있고. 여학생은 이곳에 누워있는 채 발견됐는데 건물에서 약 2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학교 건물에 출입할 수 있었는데 20대 남성과 숨진 여성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 열어놔 저렇게. 카드 있잖아 카드. 그거 찍고 카드 찍고 들어가면 돼. 경찰은 남성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르던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을 강간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산업재해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한쪽도 사물을 거의 구별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 년간 보험 급여를 받아온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버스를 타고 현수막 수평을 맞추는가 하면 직접 이 현수막을 달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강세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팔을 잡고 걸어갑니다. 전북 한 도시의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입니다. 이 회장은 30여 년 전 산업재해로 한쪽 눈이 실명됐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은 0.02 이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눈의 시력이 0.0이란 말은 거의 앞에 사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자 일상생활하는 것은 아주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의 외부 활동을 보면 시력이 거의 없다는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걷다가 뛰기까지 하고 버스도 혼자서 탑니다. 햇볕이 뜨거웠는지 차량 옆 그늘로 이동합니다. 현수막의 수평을 맞추는가 하면 직접 걸기까지 합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무리 없이 이제 피해서 다니시고 시각장애인분들 안내해서 화장실도 가시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상인에 가까웠습니다.
회장은 2005년 소형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몰다가 사고를 낸 적도 있습니다. 소형 오토바이 면허 시험 기준은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인데 회장은 2011년 검사에서 우측 눈은 실명이 아닌 0.01 이상이고 좌측 눈은 0.6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 회장은 시력 검사는 잘못 측정된 것이며 오토바이는 직접 운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타고 간 게 아니고 거의 끄시고 오다시피 하다가 차에 치였다고 내가 재활 연수 차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조사를 거쳐 협회 회장의 최초 장애 등급을 취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했지만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앞마당에 물놀이장을 꾸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물 밖으로 나가려는 아이들을 잡아채 머리까지 물속에 넣는가 하면 구명조끼를 잡고 아이들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아이들에게 이건 물놀이가 아니라 끔찍한 학대죠. 다른 교사들은 이 모습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경기도 김포의 한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입니다. 마당에 설치된 간이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보육교사들과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교사가 아이가 입은 구명조끼 목덜미 부분을 잡고 마구 흔들어댑니다. 다른 교사는 괴로워하며 물 밖으로 나가려는 아이를 잡아채더니 머리까지 물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몇몇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도 다른 교사들은 수영장 밖에서 멀뚱멀뚱 바라만 봅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어린이집은 부랴부랴 물놀이를 하던 아이들의 부모에게만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이 수차례 어린이집의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지금 상담 중이셔가지고요. 전화통화 어려우세요. 상담을 계속 하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아직 안 끝나가지고 안 돼요. 지금 바쁘셔서요. 못 나오시는 건가요? 네네, 지금 상담 중이세요. 어린이집 물놀이장에서 벌어진 아동 학대는 인근 건물에 일을 보러 온 시민에게 우연히 목격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관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학대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이 풀린 개한테 크게 물려 다쳤습니다. 아찔했던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공분이 일고 있는데 이 개도 개지만 이를 그냥 보고도 지나쳐가는 어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견주를 입건한 경찰은 해당 개를 안락사시키기로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가방을 맨 아이에게 갑자기 검은 개가 달려듭니다. 겁을 먹고 도망치는 아이가 넘어지자 개가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이리저리 발버둥을 쳐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우산을 쓴 한 주민이 이 모습을 보고는 도망치듯 현장을 피해갑니다. 무려 2분 넘게 개의 습격을 받은 8살 아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리를 벌린 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아내면서 아찔한 상황은 끝이 났지만 아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다쳤습니다. 목과 팔다리를 심하게 물려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가까스로 포획된 개는 아파트 인근에 사는 주민이 키우던 진도견 잡종이었습니다. 집에 묶어둔 개가 목줄을 풀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가 없어진 시점이 새벽이 없어져갖고 주인이 몰랐던 거예요. 배상도 하겠다고 그래요.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70대 견주를 입건하고 포획한 개는 견주와 협의해 안락사시키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매일 욕설과 고성을 들으면 그 누구라도 괴롭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주민들의 태도가 강경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과 선언을 일삼는 유튜버와 시위자를 고소하는가 하면 이들이 설치했던 텐트도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철거해버렸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산마을에서 50년째 도예가로 살아온 신한균 씨의 삶은 2달 전부터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원색적인 비난 방송과 1인 시위가 평산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도를 넘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유튜버 등 3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항의를 하면 말개입니다. 가면 뒤에서 짱떨로 찍어 죽일 놈들 막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자라든지 그 애들이 피해가 갈까 싶었어.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설치된 1인 시위자의 거처인 텐트가 철거됩니다. 땅 주인의 동의 없이 세운 이 텐트에서 시위자는 끊임없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텐트를 철거하고 펜스로 막아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만히 안 있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을이 그랬는데. 경찰도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지난 12일 마을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폭행한 60대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인근 소란으로 남자분을 현행범 체포를 하니까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여성분이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우리 그 경찰관을 깨물고 밀치고. 평산마을 주민들의 소원은 그저 평화롭고 살기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기려면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지만 말고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다시 찾아온 무더위에 동물원의 동물들 역시 지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얼음 특식의 냉수 마찰까지 동물들의 여름나기 현장을 김태형 기자가 가봤습니다. 저는 서울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나와 있습니다. 무더위엔 사람만 더운 게 아니죠. 사육사분들과 함께 동물들은 어떻게 더위 나기를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맛비가 잦아들고 또다시 찾아온 폭염에 동물들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수달은 얼음물에 몸을 넣어 미꾸라지를 꺼내는데 여념이 없고 그늘 속에 몸을 맡긴 미어캣들도 얼음 간식이 나오자 때로 달려듭니다. 물개는 시원한 물속에서 이면수와 양미리를 찾을 뿐 바깥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육사들이 얼음 목욕탕을 만들어주고 여름 특식인 제철 과일들을 뿌립니다. 무더위에 부쩍 식욕이 줄어든 반달 가슴곰들을 위한 특식입니다. 꽁꽁 언 수박이지만 원숭이도 입맛에 맞는지 양손에 수박을 쥔 채 먹고 사육사가 건네는 수박을 곧장 입으로 넣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폭염엔 채식보다 시원한 제철 과일이나 영양이 풍부한 먹이를 줘서 면역력과 활동성을 끌어올리고 식사 시간도 기온이 높은 시간대는 피합니다. 동물들을 관리해주는 사육사들도 구슬땀을 흘리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너무 더운 날에는 저희가 청소를 하면서 하기가 정말 힘이 들 때가 많아요. 더 할 때마다 다르게 해줘야 되니까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주는 게 좋고. 동물원 측은 무더위가 더 심해지면 실내로 동물들을 옮겨 관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복날이 있는 7, 8월에 식중독의 47%가 몰려있다는 걸 아십니까? 삼계탕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닭이나 오리의 내장에 서식하는 식중독균은 생닭을 씹는 중 그 물방울만 튀어도 감염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삼계탕집은 이렇게 몸보신을 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런데 방심하고 닭을 조리했다간 오히려 병을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생닭이나 오리 등의 내장에서 주로 발견되는 식중독균, 캠필로박터균 때문입니다. 올해는 유독 덥고 습한 날씨가 반복되면서 최근 용인의 한 식당에서도 닭 요리를 먹은 사람들이 캠필로박터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5년치 통계를 보면요,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요. 작년에는 590명이 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특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 집중됐습니다. 대부분 닭고기 생닭에서 많이 증식해서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그런 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구토나 심한 복통을 동반하면서 설사가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캠필로박터균은 닭을 씻다가 튄 물방울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닭은 조리 과정 마지막에 다른 재료와 분리해서 세척하고 칼과 도마도 따로 쓰거나 씻어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을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밀폐 용기에 담고 또 냉장고는 위쪽에 있으면 아래로 흙물이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아래쪽에 보관하도록.
캠필로박터균은 가열하면 쉽게 없어지기 때문에 속까지 충분히 익혀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불화설이 돌던 윤핵관의 투톱,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애써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려는 듯 나란히 서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식당. 점심을 함께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이 취재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평소와 다름없다는 모습을 연출해 줄 수 있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질문이 쏟아졌는데 두 사람의 답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한 뒷받침을 잘하는 걸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 당도 살고. 또 사담을 나눴을 뿐 당 지도체제나 이준석 대표에 관한 대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과정, 15년간 정치 인연을 얘기했다며 불화설을 거듭 부인했고 호영호재하는 친분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형이 해야지. 당내 윤핵관의 투톱으로 불리는 두 사람은 장 의원 주도의 공부 모임 민들레와 이준석 대표 징계 수습 방안을 두고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두 사람이 이번 공개 오찬을 가진 건 불화설이 길어져 국정 운영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기 당권을 두고는 잠재적인 경쟁 관계인 건 변함이 없어서 이준석 대표의 거취둔과 맞물려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밖에서 했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지금 박 전 위원장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죠. 박 전 위원장을 위해 기자회견장을 빌려준 당 소속 의원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출마 선언을 위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먼저 뙤약볕에 야외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하며 국회 기자회견장을 빌려줄 민주당 의원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수락을 하셨다가 같이 서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신 분들도 계셨고. 마음속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의원들도 있다고 박 전 위원장은 말했지만 취약한 당내 기반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시절 권한은 있었지만 권력은 없었다며 실질적인 당 운영권이 필요했다고 출마 이유를 전했습니다. 보다 큰 쇄신과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대표의 권한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릇된 팬덤, 내로남불과 결별하겠다며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박 전 위원장의 출마 강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에서 자격이 없다고 당원 해석상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진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좀.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도 자기 입장만 내세워 상식을 무시하는 억지가 무슨 청년 정치냐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박지원 전 위원장을 영입했던 이재명 의원은 오는 17일 대표 출마 선언을 앞두고 박 전 위원장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번 주 여론조사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오늘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먼저 오늘 이번 주에 진행된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먼저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2%,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53%로 나왔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보입니다. 네. 다른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64.7%, 긍정이 32.6%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는데요. 네. 심지어는 대선 날로 돌아가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50.3%, 윤석열 대통령이 35.5%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그것도 큰 표차로 지금 뒤집히는 겁니다. 하락세가 너무 가파릅니다. 그 이유도 나왔습니까?
네, 물론 왜 그렇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도어 스태핑 같은 이런 소통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반면에 인사가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였습니다. 야권은 그래서 연일 인사 문제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2명의 아들이 나란히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네, 물론 대통령실은 선거 캠프부터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능력과 역량에 맞춰서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사가 많네요. 중요한 건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대 90%까지 뭐 탕감해준다 이런 정책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또 반응이 둘로 갈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을 최대 90%까지 탕감을 해주고 청년들의 빚도 탕감을 해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영끌로 집을 사거나 주식이나 코인에 비투를 한 청년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옳냐, 빚을 갚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온라인 글까지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 리스크는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을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런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기묘한 일이라고. 어쨌든 경제 상황이 참 여러모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윤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인사를 경제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네, 노무현의 남자라고 불렸던 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윤 대통령이 경제 고문으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네. 변 전 실장의 경제 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을 읽은 윤석열 대통령이 2번이나 읽었다고 하고요. 네. 직접 한 달 전쯤 경제 고문을 맡아달라고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그 산업구조에 좀 부합하는 그런 그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필요하신 분이라 여러분들의 추천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참 묘한데요. 네. 지난 2007년 이른바 변양균 신정아 게이트 수사를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아, 그래요? 네. 변 전 실장은 다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직권 남용은 인정이 돼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자맹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해보죠. 다시 SNS에 글을 올렸죠.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에 그 전국을 돌면서 당원과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인터넷 링크를 올리면서 여기에 연락처 등을 남겨주시면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 연락을 드리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근데 밤사이 4,000명 정도가 만남 신청을 해줬고 20명 이상의 신청이 있는 곳부터 먼저 가겠다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처분 신청 등 법정 대응으로 강하게 맞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최근에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원내 의원들께서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직구를 던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포크볼을 던져가지고 홈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말대로 왜 그럴까요? 법적단까지 언급을 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죠? 그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일단은 징계는 수용을 하고 차후 경찰 수사에 대응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의 의견은 뭐냐면 그 가처분 법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는 이제 좀 감정이 격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듣고 있었죠. 예. 근데 저는 수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그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된다면 또 다른 정치적 타격이 올 수도 있고요. 6개월 후에 다시 당대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정치톡톡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싱가포르로 도피한 스리랑카 대통령이 이메일을 보내 공식 사임했습니다. 대통령 상태여야 면책 특권이 있고 그래야 못 잡으니 다른 나라로 가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이 초유의 이메일 사임을 한 겁니다. 스리랑카 국회는 일주일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스리랑카 국회의장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사임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은 법적으로 14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며 7일 안에 새 대통령 선거가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එම ක්‍රියාදාමයේ අවසන් වන තෙක් ජනාධිපති ධූරයේ බලතල කාර්ය සහ කර්තව්‍ය ක්‍රියාත්මක කිරීම සහ ඉටු කිරීම සඳහා ව්‍යවස්ථා ප්‍රකාරව අග්‍රාමාත්‍යවරයා කටයුතු කරනු ඇත. 고타바야 대통령은 지난 13일 군용기를 타고 몰디브로 도피한 뒤 14일 싱가포르에 개인 방문 자격으로 입국했습니다. 고타바야 대통령의 최종 목적지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로 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도 콜롬보에서는 밤새 신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 집무실 점거도 풀었습니다. The whole country will celebrate today because it's a big victory. Actually, this Rajapaksa corrupted family. 지난 5월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스리랑카가 새 대통령 선출에 박차를 가하며 위기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3발에 우크라이나 중서부 도시에서 1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몇 발은 우크라이나군이 방공망에 격추됐지만 나머지가 민간인 거주지역, 병원과 쇼핑센터에 떨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안전지대가 없는 거죠. 미국 정부는 다시 자국민의 즉각적인 출국을 요하는 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중서부 도시 빈니차. 검은 연기가 민간인을 태운 차량과 버스가 오가는 도심을 덮쳤습니다. 폭격 맞은 건물의 창은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건물엔 병원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Це приміщення – це будинок побуту, перший поверх крило. Це був діагностичний центр, який надавав медичні послуги людям, такі як діагностика, терапія, хірургія. 러시아군이 흑해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 3발은 웨딩홀과 쇼핑센터 등 민간인 거주 지역 건물 50채를 파괴했습니다. 현지 구조당국은 사상자가 120여 명이 발생했고 실종자도 수십 명에 이르는데 이들 다수가 민간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Уражено цивільні об'єкти. Це площа, де було зазвичай багато людей, де гуляли люди з дітьми. 빈니차 폭격에 우크라이나 키이우 주재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의 즉각적인 출국을 촉구하는 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러시아의 전쟁 범죄 문제를 논의하던 미국과 EU 등 45개국은 이를 규탄하고 관련 조사와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10년 전 2012년 8월 20일 아침 서울 광진구 중곡동 주택가에서 여성의 비명이 들립니다. 범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며 휘두른 흉기로 5살, 4살 자녀를 둔 30대 젊은 엄마가 자기 집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죠. 그런데 범인을 체포한 뒤 기가 막힌 사실이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뭘부터 얘기해야 될지 막막할 정도인데 우선 성폭행 등 중범죄를 숱하게 저지른 전과 11범의 이 서 씨는 이 사건 발생 13일 전에 이미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한 가정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지만 경찰은 이때 현장에 남은 DNA와 이미 확보된 범인의 DNA를 대조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 경찰이 1차 범행 장소에서 전자발찌 신호가 있었는지만 확인했더라도 2차 범행 전에 검거할 수 있었겠지만 안 했죠. 경찰은 또 특수강도 강간죄로 7년을 복역한 서 씨를 절도죄로 6개월을 복역한 잡범으로 잘못 입력해 출소 후 아예 방치하다시피 했고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서 씨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해놓고도 월 3회 대면 접촉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서 씨가 범행 한 달 전 보호관찰관에게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성폭행하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지만 보호관찰관은 이를 귓등으로 흘려들었다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처럼 국가의 잘못이 한두 건이 아닌데도 법원은 헌법에 규정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이유 없다며 패소했으니까요. 어제 마침내 대법원에서 직무 위반과 사망의 인과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발생 10년 만에 내려진 뒤늦은 판정입니다.
못 보게 해야죠. 아내를 잃고 10년간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의 남편은 어느덧 중학생이 된 아이들이 또 상처를 입을까 대법원 판결 소식조차 전하지 못했습니다. 불가침 인권과 생명권은 말로만 외쳐선 지켜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강화해 예측 가능한 비극을 막는 등 실제적인 고민과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은 바로 그런 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위정자들의 존재 이유니까요.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범죄 방치하는 국가였습니다. 코로나로 국내 골프장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런데 골프 관련 커뮤니티에는 웃돈을 주고 부킹권을 사고 파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매크로 등을 이용해 대량으로 부킹권을 확보한 뒤 편법으로 되파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유명 골프장의 예약 홈페이지. 예약 시작 시간인 오전 9시에 맞춰 티타임 예약을 시도해봤습니다. 접속자가 몰리는지 예약창이 하얘져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골프장 예약 사이트를 둘러봐도 버벅대는 건 마찬가지. 겨우 접속에 성공해도 인기 시간대가 이미 모두 마감된 뒤입니다. 들어가면 한 3초 만에 전부 다 끝나 있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연곳이라고 뜨는 데가 많아가지고.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국내 골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부킹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에는 예약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 건수는 모두 610건으로 3년 새 6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용권을 사고 파는 온라인 사이트에는 여러 골프장의 다양한 시간대 예약 건수가 많습니다. 대부분 웃돈이 붙은 부킹들입니다. 누군가 부킹 예약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되파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업계는 한 번에 자동으로 여러 명령을 수행하는 매크로 사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골프장 홈페이지는 보안 문자 입력 등의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걸 뭐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 보안 프로그램을 뭐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걸 좀 의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매크로 사용이 적발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도 아닙니다. 단순히 매크로를 이용해서 어떤 이용권을 구매했다거나 하는 것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재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매크로를 돌렸다는 걸 입증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권익위는 뒤늦게 관계부처에 규정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6.25 전쟁 국군 전사자의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고국당에 돌아와 안장됐죠. 당시 국내에 봉환된 전사자 중 한 명의 신원이 국방부의 유전자 분석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과 미국을 거쳐 조국에 와서도 2년 만, 그러니까 총 72년 만에 가족을 찾은 겁니다. 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수송기에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가 고국당으로 내려옵니다. 2020년 6월 25일을 위하여 조국으로 복귀 명예를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6.25 전쟁 발발 70년 만에 국내 봉환된 국군 전사자 147구 중 한 명의 신원이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1950년 11월 27일 전사한 고 박진호 일병으로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을 거쳐 국내 봉환까지 15,000여 킬로미터를 돌아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천운이다. 나 이런 복은 세상에 없는 것 같다. 부모님한테 마지막 이 효도를 하고 싶어서 우리 형님의 유해를 국립묘지에다가 안치 안 하고 우리 가족 낯걸며 아버지 옆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1950년 8월 부산에서 입대한 고인은 미 7사단 카투사에 배치돼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고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북진하던 미군과 중공군 간 전투로
성공적 돌파 작전으로 평가됩니다. 동생 박진우 씨는 고인의 비문에 전사 날짜와 장소를 새겨 오래도록 가슴에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의 간판 우상혁 선수가 내일 새벽 시작하는 세계선수권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향한 도전에 나섭니다. 이 우상혁의 스승이자 전설인 이진택은 제자의 금메달 획득을 염원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구경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세계 높이뛰기 1위에서 3위까지 기록을 모두 보유한 우상혁에 앞서 이진택은 1990년대 우리나라 높이뛰기의 간판이었습니다. 이런 이진택은 10여 년 전 중학교 3학년 우상혁을 가능성만 보고 주니어 대표팀에 발탁한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친구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포옹을 하면서 이제 울고 있더라고요. 심장이 좀 좋지 않았지만 정신력,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너무나 마음이 그렇습니다. 대한육상연맹 경기력 향상위원장으로서 전폭 지원을 하는 이진택은 우상혁의 기량이 절정이라며 2m 36cm인 한국 기록 경신도 내다봤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에 2m 38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이제는 그 목표치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240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조만간에 바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인도 스마일 점퍼란 별명처럼 큰 무대에서 주눅들지 않고 압박감을 즐기는 모습은 우상혁의 최대 강점이라고 꼽았습니다. 많이 즐기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고 제가 부러울 정도로 그런 자신감을 수없이 많은 단련을 통해서 경기장에서 그걸 표현하는 게. 세계선수권에 4차례 나섰지만 최고 성적이 6위인 이진택은 이번엔 제자 우상혁이 자신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쓸 거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상혁 선수가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우리 우상혁 선수의 금메달을 기원하고요. 우상혁 화이팅!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당분간은 장맛비 대신 강한 소나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의 소나기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중북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곳에 소나기 구름이 지납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로는 최고 60mm 이상이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시간당 30mm 안팎으로 세차게 쏟아지면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곳곳에 폭염특보는 해제되거나 완화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일 여전히 무덥겠는데요. 서울이 29도, 청주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제주 남부는 위험 수준까지 지속겠습니다. 특히 남부의 폭염특보는 여전한 가운데 내일 대구가 33도, 울산과 부산이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따라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독도와 울릉도에는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일요일은 모레도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셨습니다.